1위 러시아 1709만 8246제곱킬로미터, 2위 캐나다 998만 4670제곱킬로미터, 4위 중국 959만 6961제곱킬로미터, 5위 브라질 851만 5770제곱킬로미터, 미국은 영토 면적 983만 3517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 국가들 중 3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듯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1등입니다. 왜냐? 왜긴 왜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막상 쓸만한 땅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날씨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바다랑도 가깝고 분리 독립 세력도 없는데 그 와중에 자원까지 많은 그런 좋은 영토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그냥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살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사기인 점은 이런 개꿀 땅들을 사실상 그냥 딸깍으로 얻어냈다는 겁니다. 동부 해안 13개 식민지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끊임없이 확장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미국 영토인데요. 이 과정이 고작 100년 정도 만에 마치 예정돼 있었다는 듯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이처럼 쉽게 지금의 영토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시간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간단히 알아봅니다. 사실 미국의 확장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멕시코 고원과 사막을 통해 북상하는 에스파냐,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하하는 프랑스에 비해 일찍이 동부 해안 전체를 선점해버린 영국령 13개 식민지는 이민자들의 규모나 유럽과의 연결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했거든요. 실제로 에스파냐 식민지들은 사막이나 고산지대를, 프랑스 식민지들은 북극권의 추운 지역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그런 만큼 원주민들과 공존하는 소규모 정착촌들의 네트워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고 탐험가들이나 사업가, 용병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원이 되는 영국령 13개 식민지는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토질 덕분에 농사가 잘 되고 살기도 좋아서 가족 단위의 자영농들이 대규모로 유입됐죠.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유럽 대륙과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 도망치듯 건너온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진짜들의 농도가 높았다는 거. 자연스럽게 원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영구적인 백인 정착지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에서도 다른 식민지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본국이었던 영국이 얘네들의 성장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자국 식민지가 잘 나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동네에다가 인생 올인한 애들인데 이러다가 머리 커지면 그거 통제 되겠습니까? 실제로 1763년 결국 터질 게 터져버립니다. 영국이 7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아메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들이 증발, 미시시피강 서쪽은 에스파냐가, 동쪽은 영국이 가져가는 걸로 결론이 나는데요. 이 땅을 갖고 13개 식민지의 각 의회들이 자기네들 관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벌써부터 각 식민지들끼리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네 하면서 분쟁을 벌이고 있어. 식민지 주제에 괘씸하죠. 결국 영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 정착하거나 토지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기다가 전쟁 때 빵꾸난 재정 메꾼답시고 식민지인들한테만 세금을 오지게 올려서 이연타로다가 뒤통수를 후려버렸죠. 이건 못 참지. 결국 1776년 13개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즉 미합 중국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의 전쟁 끝에 마침내 승리.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게 되죠. 물론 13개 식민지 기존 영토뿐만 아니라 미시시피강 동쪽부터 오데호 남쪽까지가 전부 미국 땅이 됐다는 거. 영국으로서는 열받지만 넘기는 것밖에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 본지는 대서양 건너에 있고 미국 본지는 현지에 있었으니까요. 이야, 개꿀이죠. 북아메리카 동부 알짜배기 땅을 지배하는 거대 신생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과 오데호 그리고 그 지류들을 통해 수많은 개척자들이 내륙까지 뻗어갔고 켄터키와 테네시 같은 새로운 주들도 탄생했죠. 다만 살짝 아쉬웠던 점이 이 좋은 미시시피 강을 에스파냐랑 같이 써야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미시시피 강 하구의 누베 로를레앙 지역이 아예 에스파냐 땅이라서 길막이 지렸다는 거. 심지어 그 옆에 플로리다도 에스파냐 땅이었거든요. 남부 해안이 아예 막혀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제국 에스파냐랑 맞짱 뜰 수도 없고 그냥 서로 자유통행합시다 하고 조약 맺는 선에서 만족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상황이 급변합니다.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 곧이어 나폴레옹이 등장해 다른 열강들 뚝배기를 깨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이 과정에서 에스파냐로부터 7년 전쟁 때 잃어버렸던 미시시피강 서쪽 영토를 도로 뺏어서 북아메리카에 복귀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루이지애나 땅입니다.
있었습니다. 당시의 루이지애나는 남부 해안의 누벨올레앙부터 캐나다 대평원까지를 포함하는 미국 영토 전부를 합친 것만큼 거대한 영역이었죠. 겨우 조약 맺어놨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당시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미시시피강 하구 통행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 위해 그 길로 누벨올레앙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개꿀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 통행이고 뭐고 모르겠고 단돈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 전체를 그냥 넘겨주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오케이 땡큐. 그렇게 1평방킬로미터당 7달러에 사인 한 번에 미국 영토는 2배로다가 뻥튀기가 됩니다.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영토 거래였죠. 가격만 보면 나폴레옹 미쳤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혁명에 전쟁까지 터져서 아메리카 식민지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프랑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들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에스파냐나 영국이 나중에 뺏으러 올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동쪽에 제3자가 있네. 전쟁하느라 돈도 부족하겠다.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푼돈이라도 받고 팔아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뭐 영토가 아예 제 발로 굴러 들어왔으니까 그냥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었던 거고요. 이로써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뿐 아니라 미시시피강 유역 전체가 미국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참 쉽죠. 그러나 얼마 안 가 느슨해진 미국에게 긴장감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니 그것이 바로 1812년 발발한 미영전쟁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해상 봉쇄를 실시하던 영국과 마찰을 빚은 끝에 미국이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 미군은 토론토를, 영국군은 워싱턴 DC를 점령하는 등 펀치 한 방씩 주고받다가 무승부로 끝난 전쟁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우리가 여전히 유럽 열강들보다 확실히 약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연방 차원의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다시는 유럽 세력이 아메리카 대륙을 넘보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미국은 지금까지 애매하게 남아있던 북아메리카의 짜투리 부분들에 대한 정리 작업에 돌입합니다. 일단은 1818년 영국과 최종적인 쇼부를 봐서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의 북쪽 경계를 북위 49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탄화하기로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에스파냐한테 딜을 걸어서 루이지애나의 서쪽 경계를 에스파냐 주장대로 조금 더 땡겨주는 대신 플로리다 반도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로, 또 북위 42도선 위쪽 북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대해서는 에스파냐가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끝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충 마무리된 거냐? 아니죠. 마지막으로 러시아랑도 협상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미국이 독립한 직후부터 저 멀리 알래스카에 말뚝을 박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입장 조금씩 남하해서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까지 진출했던 게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이쪽은 거의 육로로 지구 반바퀴라서 사실상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1825년 그냥 시원하게 영유권 주장 포기하고 북위 54도 40분 선까지만 인정받고 빠지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 애매하게 남은 북서태평양 연안 컬럼비아강 유역은 누가 가져가냐? 이쪽은 일단 오리건 컨트리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영국이 공동 통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보류를 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독립한 지 겨우 50여 년도 안 돼 대륙 반대편인 태평양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먼로 독트린입니다. 신대륙 일황은 미국이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출사표로서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을 정의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선언이었죠. 실제로 때마침 남아메리카에서도 광대한 에스파냐 식민지, 포르투갈 식민지들이 독립하며 유럽 열강들의 세력은 아메리카 전체에 걸쳐 축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진짜 미국이 신대륙 1황에 오르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영토 날먹의 기회가 재차 찾아옵니다. 미국과 함께 북아메리카를 양분하고 있던 에스파냐 식민지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이 1821년 마침내 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한 지 채 20년도 안 돼서 동북쪽의 테하스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한 거예요. 남의 나라 반란 난 게 미국이랑 뭔 상관이냐? 이게 상관이 오지게 있었습니다. 테하스나 알타 캘리포르니아 같은 멕시코 최북단 지역은 사막이나 황무지가 대부분이었어서 에스파냐 식민지 시절부터 인구가 희박하고 행정력도 잘 미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불법적으로다가 많이들 건너가 알박기를 시전했고, 나중에는 아예 멕시코인 원주민들보다 미국계나 독일계 백인들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 됩니다. 독립 이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을 시행하며 견제에 들어갔고, 테하스 지역의 미국계 이민자들이 여기에 불복 1835년 아예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한 거죠. 문제는 1년간의 독립전쟁 끝에 텍사스
공화국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긴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불과 10여 년 뒤인 1845년 얘네가 연방에 가입하고 싶다면서 미국한테 헬프핑을 쳐요. 솔직히 이거 오케이 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미국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입을 승인.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의 28번째 주 텍사스주로 받아들입니다. 극대노한 멕시코는 그 즉시 미국과의 외교를 단절했고 양국 국경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드디어 때가 온 것인가? 이쯤 되면 미국의 영토 확장은 사실상 명백한 운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미국은 이듬해인 1846년 멕시코를 상대로 시원하게 선전포고를 때려버리는 한편 혹시 모를 양면 전쟁을 막기 위해 영국과 공동 통치 중이었던 오리건 컨트리를 기존 루이지애나와 같은 49도선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남서쪽 방면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미국 멕시코 전쟁. 미국이 북아메리카 땅에서 외국과 벌인 마지막 전면전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계속된 내전으로 개판 나 있던 멕시코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한 채 무너져 내렸고 미군은 멕시코 북부 전역을 파죽지세로 점령. 1847년에는 아예 수도인 멕시코시티까지 털어버렸죠. 결국 전쟁은 이듬해인 1848년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단돈 1,500만 달러에 알타 칼리포르니아와 누에보 메히코주를 할양한 것은 물론 텍사스주의 국경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리오그란데 강까지 물러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미국은 이때 원래 캘리포니아 반도랑 소노라주, 치와와주 북부까지 뜯어낼 생각이었다는 거. 당연히 멕시코는 얼마를 줘도 절대 안 팔겠다고 했지만 이러다 또 군대 끌고 와서 삥 뜯을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결국 1853년 최대한 협상을 해서 1,800만 달러에 소노라주 북부 근방의 계곡 평원지대까지만 더 판매하는 걸로 타협을 봅니다. 그렇게 북위 49도선 이남 리오그란데 강 이북의 북아메리카 전 영역이 미합중국의 영토로 확정됐습니다. 동으로는 대서양, 서로는 태평양이 지켜주는 신대륙은 물론 구대륙의 열강 세력들로부터도 안전한 지정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국경이었죠. 그러나 위기는 내부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사회와 경제는 일찍이 산업혁명을 받아들여 임금 노동자 위주로 돌아가던 북부, 흑인 노예를 동원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력으로 하던 남부로 이분화돼 있었는데요. 1860년 노예제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남부 노예주들이 연방을 탈퇴, 아메리카 연합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듬해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미국 최초이자 최후의 내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독립의 열망이 강했던 만큼 초반에는 남부군이 선전하는 듯 싶었지만 산업 능력이나 인구, 해군력, 철도망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위였던 북부군을 상대로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북부가 노예 해방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명분까지 가지고 있었던지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열강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죠. 심지어 러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북부 편을 들면서 돈까지 도네이션 해줬다는 거. 그냥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죠. 결국 1865년 완전한 고립 상태로 전쟁을 이어가던 남부는 리치먼드가 함락되면서 지지를 쳤고 불과 4년 만에 전쟁이 종결, 연방은 재통일됩니다. 이로써 미국이 더 이상 각 주들의 느슨한 연합체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단단히 다져졌다는, 외부 세력이 감히 간섭할 수 없는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이 직후 예상치 못한 도네이션이 또 터집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를 판매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그 꿀땅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러시아는 영국한테 거의 전 지구 규모로다가 포위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럽 최대의 국가 러시아가 해군력까지 가지면 큰일 나겠다고 판단한 영국이 러시아가 뭐만 하려고 하면 찾아와서 겐세이를 놓는 통에 여기저기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알래스카 바로 옆이 어디다? 영국 식민지 캐나다였다. 영국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데 국경까지 마주하고 있으면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 알래스카는 그냥 모피 사냥하는 것 정도 말고는 이렇다 할 산업도 인구도 없는 말 그대로 얼어붙은 황무지였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다른 나라한테 팔아서 완충지나 하나 만드는 게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미국이랑은 영국이라는 공공의 적도 있고 남북전쟁 때도 돈에 쏴주면서 사이가 꽤 좋았거든요. 적의 적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북전쟁이 끝나고 불과 2년 뒤인 1867년 미국 국무장관 수워드가 쿨거래를 승인하면서 알래스카가 단돈 720만 달러에 미국령으로 편입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과거의 식민 지배자였던 영국의 팽창을 멈춰 세우는 한편 대서양과 태평양뿐 아니라 북극해까지 세력권 안에 넣게 됐죠.
이처럼 미국의 대륙 영토는 불과 100여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영토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탄생시키는 밑바탕이 되는데요. 독립 당시 영국으로부터 뜯어낸 오데호 연안은 미국의 산업화와 번영을 이끌어낸 공업지대로,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루이지애나는 미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곡창지대이자 수은 교통로로, 멕시코로부터 삥 뜯은 서남부 영토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서 자원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어 각자의 역할을 다했고, 러시아에게 구입한 알래스카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미국의 자원 창고이자 북극해 전진기지로서 러시아의 후신 소련을 압박하는 요충지로 기능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 대륙을 평정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북극해를 마주보는 해양 국가로서 이 시점을 전후로 바다를 향해서도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배타적 경제 수역 규모 전 세계 1위로 바다에서야말로 세계 최대의 국가, 전 세계 바다를 자기네 앞마당처럼 돌아다니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아니, 대륙에서 땅 따먹기 하느라 바빴을 텐데 바다는 또 언제 나갔을까요? 요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